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가야동의 한 건물로 불안한 기색을 보인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는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달려온 아들 A씨였어요. 평소 그는 어머니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이틀 내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너무 걱정이 됐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 집이 있는 4층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에 보니까 어머니 정씨가 쓰러져 있어요. 상당한 양의 피가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이어 작은 방에서 A씨의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정씨에게 시어머니인 김씨 또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상태예요. 잠시 가족관계를 설명드리자면 A씨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또 동시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왔죠.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했지만 또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둔기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다쳤고요. 부검을 해본 결과 당시 85살이었던 할머니 김 씨는 몸 전체에 거쳐 총 9차례 공격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65세였던 어머니 정 씨는 무려 25차례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이 고부를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망 추정 시간이 서로 다른 겁니다. 부검 결과에서 시어머니 김 씨는 1월 7일 오후 2시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정 씨는 오후 4시 정도에 사망한 겁니다. 약간 2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죠. 아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며느리는 사망 당일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추정을 해보면 그날 오전에 며느리가 동창회 간다고 외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먼저 공격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귀가한 이 며느리를 정 씨를 살해한 정황은 아닐까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지금 무려 25번이나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분명한 오버킬이에요. 2-3번만 공격을 해도 이미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 보통 원한관계나 면식범일 경우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각 부산경찰은 7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실내가 상당히 어지러져 있었어요. 또 이 와중에 현관에는 걸레질을 한 모습이 보였죠. 피를 좀 닦으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주방에는 가스 밸브를 막 날카로운 걸로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 후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그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거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며느리 정 씨가 쓰러져 있던 거실, 그곳에는 와인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정 씨가 끝까지 범인한테 맞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안방에서 장롱 안에 들어있던 보석함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요. 또 며느리의 휴대폰은 화장실 욕조 물에 잠겨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정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딘가 연결고리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모습들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걸 딱 형사님이 캐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비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현장 감식을 무려 7번에 걸쳐서 진행할 정도였어요. 자, 그 와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흔적은 바로 범인이 남긴 장갑품과 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살해 도구를 챙긴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이걸 또 분석해 봤더니 K재화에서 출시된 남성 구두더라고요. 265에서 275mm. 더 알아보니까 부산 시내에 K재화 매장은 9개, 그리고 이 구두는 매장들에서 약 100켤레 정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끈질기게 구매자를 찾아 나섰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얻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범인의 범행 목적은 뭐였을까요? 범인이 보석함을 파손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막 찾으려던 기색이 역력했고요. 근데 정작 금품 자체가 도난당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없어진 게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지갑인데 이 지갑 안에 현금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게 이러니까 돈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졌고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또 주목한 것은 현장에 있던 모자였습니다. 할머니 옷장에서 모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이 피해자 두 사람의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범인과 관련되어 있을 물건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모자에 박범찬이라는 의문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디자인도 특이한 데다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이 모자가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범찬이란 이름을 신원 조회를 해요. 전국에 102명, 그리고 부산 경남 기준으로 7명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먼저 7명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죠. 그런데 전원,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죽은 피해자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건 CCTV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 집 쪽을 제대로 비추는 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건물 주변에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했고 총 139대의 카메라, 이걸 다 화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만 1200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차량은 2200대고요.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각에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까지 다 분석했죠.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그 용량이 무려 20TB였다고 해요. 방대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한 상점에서 건물 쪽을 이렇게 희미하게 비추는 CCTV 한 대가 포착된 겁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또 이 화면 가운데로 전선이 지나는 바람에 시야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찰이 불굴의 의지로 여기서 단서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오후 1시 38분 은색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사건 현장, 그러니까 이 거주지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후인 1시 43분에 남자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후진해서 이동했어요. 하필 여기는 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탄 차가 오후 4시쯤에 다시 카메라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이 이때와 정확히 일치하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화질이 너무 저퀄이에요. 그래서 용의자 식별은 힘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은 있었죠. 최대한 확대를 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카락이 하얀색이더라고요. 용의자는 백발 남성에 검정색 점퍼를 입고 은색 승용차를 몬 남자,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또 때마침 그 은색 차량이 나타났을 때 옆에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버스! 경찰이 이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했죠. 빙고! 오후 4시 14분입니다. 버스 외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딱 찍혀 있어요. 은색 차량 그리고 백발 남성,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었죠? 아까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황색 점퍼로 바꿔 입었더라고요. 옷을 왜 갈아입었을까? 이게 더 수상하잖아요. 경찰이 즉각 차량 번호 조회했고 그렇게 드러난 차주이자 용의자. 와, 놀랍게도 이 남자가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의 지인, 66세의 김 씨였습니다. 지인이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피해자, 그러니까 며느리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 남편이더라고요. 남편 김 씨요. 자, 기억하세요? 사건 당일 이 며느리 정 씨와 친구는 함께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왜 친구 남편이 이 정 씨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 상주인 피해자 아들을 막 위로하고 토닥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게 범인이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인데 좀 이상하죠. 경찰이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건 당일 현장, 당신 그 근처에 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저는 전혀 간 적이 없어요. 라고 발뺌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그날 그 주변에 계신 CCTV를 확보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맞다. 그 옆에 그 스크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그 스크린 골프장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돌연 솔직히 고백하겠다면서 사실 내가 그 근처에서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 그러면 내연녀가 누굽니까? 라고 추궁을 하는데 또 횡설수설. 이 역시 거짓말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반복하던 김 씨가 제풀에 지쳤는지 결국 모든 걸 고백해요. 자신이 정 씨와 정 씨의 시어머니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고 말이죠. 일단 경찰은 그를 체포한 후에 그가 운영을 하고 있던 가리비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 양식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보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그 족적과 일치하는 구두가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구두의 실밥에서 미량의 피해자 DNA까지 나왔고요. 또 김 씨 소유의 은색 차량을 조사했더니 피해자의 DNA가 버젓이 있었죠.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훔친 지갑, 정 씨 지갑이 없어졌잖아요. 그 지갑은 지나가는 화물차에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자, 아내의 50년 지기 친구,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범인 김 씨.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들이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 아니요. 황당하게도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리비 양식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업이 좀 실패를 하면서 민사소송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4억 4천 정도의 채무를 지고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 정씨 걔는 부자잖아 라는 걸 듣게 된 겁니다. 또 최근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것도 입수했죠. 실제로 피해자 정 씨는 4층짜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건물에 살면서 2층과 3층은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 씨는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서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하고 이 집에 들어갑니다. 마침 집에 있던 건 정 씨의 시어머니였잖아요.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김 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장갑을 끼고 둔기로 그녀를 공격했고 이후에 돈 어딨어? 하면서 막 샅샅이 집을 뒤졌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집 안에 돈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미 한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더 이상 포기할 순 없었죠. 그는 지금 동창회에 갔다가 돌아올 정 씨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탈칵 하고 그녀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이때 정 씨가 유독 수차례 공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집을 뒤졌는데 뭐 돈이 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 씨가 왔을 때 뭐 금품, 현금 어딨어? 하고 막 이렇게 캐묻는 과정에서 고문을 했을 거란 추정이 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너무도 매정하죠. 그렇게 2차례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살해할 때 입었던 옷 다 버리고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범행 때 입었던 그 검은 점퍼는요, 근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내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나왔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행적을 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나 CCTV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김 씨 얼굴이 찍혀 있었죠. 2014년 3월 14일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워낙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모든 경찰과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죄를 반성하는 듯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이런 태도와 다르게 재판에 딱 들어가니까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해리성 기억 상실을 앓고 있대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증상입니다. 뭐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그냥 기억 상실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 씨가 분명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과정을 세세하게 진술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에 뭐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범행 내내 주도 면밀했어요? 2번째 피해자 정 씨가 집에 오기까지 기다렸고 또 CCTV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량 옮겨서 주차했고요. 이런 치밀함을 보였는데 해리성 기억상실이라 재판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이 떨어집니다. 무기징역인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부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피해자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범인의 아내. 과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공범 가능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그 범인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무심코 남편에게 전한 친구의 경제적인 상황 이야기가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결국 이 사건은 돈에 눈이 먼 남성이 아내의 친구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좀 경찰분들이 굉장히 갸우뚱했고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 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어요. 또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희박해서 사실 자칫하면 미제로 남을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단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파헤친 형사님들의 굳은 의지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건 해결에 힘을 쓰신 부산 진경찰서 수사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